네, 안녕하세요. 국어하는 콩입니다. 어제 9월 모의고사가 끝이 났죠. 그래서 빨리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등급 커버스를 봤을 때는 다들 어렵다고 느낀 것 같은데 문학 부분이 헷갈리는 게 많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던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일단은 한번 많이들 어렵다고 했던 문학 부분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20번 문제인데 18번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지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보통 고전 시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묶여서 나오는 문학 문제가 다들 그런데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기를 읽고 지문을 먼저 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먼저 보면 권섭의 16형은 16개의 중심 소재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각 수의 초장과 중장에는 소재로 쓰인 대상의 특성이나 상징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고 중장에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표출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작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수는 소나무, 11수는 호랑이, 15수는 말로 되어 있는데 보기에서 중심 소재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이거 아니구나. 중심 소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렁이에 서 있는 나무 우뚝하기도 하구나. 풍상을 실컷 겪고 독야 청청하겠구나. 풍상은 결국에 바람과 서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서리라는 고난을 겪어도 이 아이는 독야 청청, 이 청자가 푸를 청자거든요. 굉장히 푸르다라는 거죠. 소나무는 고전 시가에서 지조나 절개를 드러내는 꺾이지 않는 존재로 많이 나옵니다. 이 작품 역시 홀로 푸르다, 너 홀로 굉장히 청청 절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은 덕 베지 말고 두면 동량제 되겠구나. 그러니까 AI를 못 살게 굴지 말고 가만히 두면 내버려 두면 동량제는 밑에 의미가 나오죠. 제목이다. 한 집안이나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인재를 이르기도 한다. 인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종장에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표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종장의 내용이 지금 이런 소나무처럼 좋은 인재를 베지 말고 두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괴롭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보기 보시면 풍상을 이겨낸 소나무를 독야 청청한 모습으로 그리며 지조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죠. 지우고요. 되지 않으면 동량제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인재가 되기 위해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되지 말고 두어야 동량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시련을 겪어도 풍상을 시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풍상을 실컷 겪고 독야 청정하였구나. 차라리 이 부분을 가지고 왔으면 이번이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마지막 종장 부분에서의 해석에 집중해 보면 베지 말고 두어야 동량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시련을 겪어야만 인재가 된다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죠. 따라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풀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긴 했는데 11수와 15수도 한번 같이 볼게요. 11수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네요. 꼬리치고 휘파람 불며 기염도 황홀하구나. 그러니까 호랑이의 이 기상이 굉장히 황홀하다. 이 묘에 들어온 지 몇 해나 되었나니. 묘는 산이죠. 너 이 산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니? 호랑이에게 말을 거는 거죠. 진실로 내 잠깐 떠나면 호리종행하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내는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호랑이 네가 이 산을 잠깐 떠나기만 해도 호리종행, 여우와 살쾡이가 이리저리 날뛴다. 즉 간사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대빵이 없어지니까 그 밑에서 까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인데 4번 부분에 바로 나오죠. 호랑이가 사라지면 호리종행할 것이다. 소인배들이 힘을 얻게 될 수도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이다. 이 호리종행의 여우와 살쾡이가 소인배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가 잠깐 떠나면 이 소인배들이 힘을 얻겠구나 라는 의미라서 4번도 맞는 말이었고요. 호랑이의 기세를 황홀하다고 표현해서 위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맞는 말이죠. 15수 가겠습니다. 말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리마와 적표마는 다 말의 종류인데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게 관단 노태와 같겠느냐. 관단 노태는 걸음이 느린 말, 그러니까 오리마와 적표마처럼 능력이 아주 좋은 말이 관단 노태 같은 느린 말과 같겠느냐. 서리법 사용하고 있죠. 서리법은 보통 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능력이 같지 않다. 얘네가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람에 슬피 울며 내 굽을 허위치니, 이 바람에 슬피 울면서 굽을 허위치는 애들은 오리마와 적표마겠죠. 아무리 천리지 있은들, 천리를 달리고자 하는 뜻이 있은들 알 리가 없어서 서럽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슬프구나 라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데, 5번 보기에 바로 나옵니다. 인재가 뜻을 펼칠 수 없어. 여기서 말하는 인재는 오리마나 적표마를 의미하겠죠.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라서 답 2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16번 문제 살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가와 다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부터 읽고 지우는 편이거든요. 제일 짧은 것이부터 읽고 보기를 빨리빨리 지워나가는 편인데, 가가 고전 시가여서 나는 좀 읽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가 지금 현대, 딱 봐도 현대의 작품이죠. 요걸 먼저 읽고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부터 읽어볼게요. 태안사 가는 길에 보성강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끝나는 지점이 태안사 들어가는 입구지요. 아닙니다. 물길은 끝나지 않고 다만 태안사 들어가는 입구가 그 물길의 중간에 나 있을 따름이지요. 물길이 끝났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곧이어 숲길이 시작될 테니까요. 밑줄 그어두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문제 제시할 거라는 건데 전체적인 내용만 읽어보아도 뭔가 끝났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름 숲도 좋지만 겨울 숲은 또 나름대로 외로워서 좋습니다. 높아서 좋습니다. 야위어서 좋습니다. 여름 숲의 무성함, 풍성함, 윤택함에는 한동안 외로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을 때는 외롭지 않아서 좋았고 외로울 때는 또 외로워서 좋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눈이 안 내리는 겨울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외로운 나무 끝에 펼쳐져 있습니다. 겨울과 여름의 숲을 비교하면서 올해는 유독 눈이 안 내리는 겨울입니다. 겨울적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네요. 거기에서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이 노인의 중심 소재가 되는 거겠죠. 노인은 절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을 고양이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빙긋 웃자 노인의 얼굴이 한순간 붉어졌습니다. 노인은 소년의 얼굴을 가졌더군요. 아닙니다. 아기의 얼굴이었습니다. 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도둑고양이를 아기 얼굴을 가진 태양사 불목하니 그 노인이 혼자 숨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절 사람들이 싫어하는 도둑고양이를 혼자 돌보는 이 노인에 대한 화자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굳이 돌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따뜻한 노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다람쥐처럼 어딘가로 숨어버리는 그를 보러 나는 태안사에 가곤 합니다. 고양이 해탈이는 잘 크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절 사람들은 노인을 이처사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그를 보면 바짝 반가워하는데도 그는 반가운 내색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그와 헤어지는 게 못내 섭섭해. 이 작가는 이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죠. 작별 인사가 길어지는데도 그는 그저 가라고 손짓 한번 해주고 그만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서운했는데 이제 그조차 익숙해졌습니다. 노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고요. 태안사 가는 길은 참 좋습니다. 물이 있고 곧이어 숲이 있고 해탈이가 있고 다람쥐보다 더 빠르게 달릴 줄 아는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와 어떤 특별한 말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그는 내 속에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그것도 모를 테지요.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 커다란 위로가 되고 부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또한 누군가의 가슴속에 들어가 위로가 되고 부처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 노인의 바탕으로 해서 내가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좀 더 가난해지고 좀 더 외로워지면 그럴 수 있을는지요. 하기사 태안사의 그는 가난과 외로움조차도 스스로 느끼지 않는 그저 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가난해지고 외로워져야 누군가에게 부처가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아니야. 그는 이것조차도 느끼지 않는 그저 그일 뿐이다. 가난과 외로움도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장신구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4번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죠. 당연히 아니죠. 불가능한 상황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2번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안 좋아졌다. 처음에는 싫었는데 나중엔 좋아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쭉 좋아하고 있죠. 대상이라는 그 노인에 대해서. 2번도 아니네요. 빠르게 2번, 4번을 지웠고요. 5번에 보시면 반어적 표현이라고 나오는데
반어적 표현은 반대로 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반대적 표현, 뭐 그가 뭐 초라하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죠. 좋은 건 좋다고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남은 보기는 1번과 3번밖에 없는 거죠. 사실 3번도 지금 지울 수 있거든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해서 분위기를 환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기는 분위기를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겨울을 지나서 여름으로 가던가 여름을 지나서 겨울로 가던가, 여러분이 여름숲과 겨울숲을 비교하고 있어서 여기 계절적 배경 나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분위기를 환기하는 부분이 사실 안 맞죠. 분위기를 환기하려면 이렇게 있다가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헷갈린다 치고 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북방 20여주의 경성이 문호인데, 시작부터 지금 짜증나요. 보전 작품은 이거 북방 20여주의 경성이 문호인데, 북방이 굉장히 20여주라는 넓은 땅이 있고 경성은 그의 문호 시작점인데, 군사 백성 다스리기를 나에게 맡기시니. 위에 거 못 알아들어도 두 번째 문장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군사랑 백성을 다스리는 걸 나라는 이 화자한테 맡겼다. 망극한 임금의 은혜에 갚을 길이 어렵구나. 임금이 나한테 직책을 줬으니까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거겠죠. 서생의 일은, 서생은 그 약간 글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쓰기인가 여겼더니 늙은이의 변방 부임 진실로 뜻밖이다. 내가 맨날 글쓰기만 하다가 변방의 부임을 받으니 내가 굉장히 놀랍다, 이거죠. 임금에게 절하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만리박 국경에 내 한 몸 다 잊었다. 흥인문 내다라 녹양평 말 갈아타고. 이게 흥인문, 뭐 녹양평, 회양, 뭐 요런 거 전부 다 지역명이에요. 그래서 이 출세곡이라는 건 내가 결국 나갈 출자를 쓰고 있거든요. 기행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 에세이인데 그냥 부임받은 그 지역으로 가면서 내가 본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양에 사실 소문만 들었더니 대거를 홀로 떠나는 적객은 무슨 죄인가. 높고 험한 천령을 험하다 말 전혀 마오. 세상살이에 비하면 평지인가 여기노라. 여기 적객이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여기서는 임금 곁을 떠나 경성으로 부임하는 자신의 신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나는 무슨 죄인가. 험한 천령을 험하다고 말하지 마라. 천령은 고개를 의미하거든요. 실제 지역명이에요. 이것도 전부 지역명인데 여기를 험하다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디가 더 험하냐면 이 세상살이가 더 험하기 때문에 그 세상살이에 비해서는 이 천령이라는 고개도 결국은 평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가기 싫었나 봐요. 지금 보면 서울이 어디요 대궐이 가렸도다. 안변 북쪽은 저쯤에 오랑캐 땅인데 오랑캐를 징벌하여 천리박 몰아내니 윤관 김종서의 큰 공적 초목이 다 알도다. 김종서는 장수 이름이거든요. 굉장히 북방을 지키는 아주 유명한 장수였어요. 그 사람이 오랑캐를 정벌해서 몰아낸 그 멋있는 공적, 이 공이 아주 대단하다. 김종서 칭찬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장면을 보니까 여기서 활약했던 장수가 떠오른 거죠. 융흥강, 이것도 강 이름, 정평부 마찬가지로 지역 이름, 만세교 지역 이름, 낭만루도 장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행문이에요. 옥저 하나하나 돌아보니 천년의 풍패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제인 듯 하노라. 이 상서로운 기운이 어제인 듯 하노라는 상서로운 기운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풍경이 아주 좋구나, 이런 말이죠. 한강역 저문 날엔 말은 어찌 병들었는가. 자, 이제 함광영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말이 병들었대요. 그러니까 말이 아픈 거, 옛날에 말 타고 다 이동해야 되니까 이제 말이 아픈 거죠. 모래바람 자욱한데 갈 길이 멀었구나. 나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참 답답하네, 이러면서 홍원 옛거울의 청간도를 바라보고, 다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홍원 옛거울의 청간도를 바라보고 대문역 넘어서 청해진 들어오니 함경도의 요해지요 남북의 요충지라. 충신과 정예 병사 무기를 늘어놓고 강한 활과 세뇌로 요충지를 지키고 있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서 요충지를 지키고 있는데, 태평세월 100년 동안 전쟁을 잊으니 철통 같은 방어를 일러 무엇하시로. 내가 100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어요. 이 요충지도 있는데, 요충지가 있다는 말은 충분히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왜? 여기를 너무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일러 무엇하리요? 마찬가지로 서리법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입만 아프다. 왜? 내가 이미 너무 이 백성, 이 군사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인 거죠. 16번 마저 볼게요. 자, 계절적 배경. 나에서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3번 완벽하게 답이 아니겠네요. 1번인데 영탄적 어조라는 말이 아마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탄적 어조는 라로 끝나는 말들이 다 영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작품에서 보시면 여기 노라 이런 부분 있죠.
가아 작품에서도 지금 앞으로 못 넘기는데, 여러분 시험지를 보시면 앞에 부분에 15수에 알이 없어 서러워라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라로 끝나면 영탄일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 3, 4, 5번이 다 답이 아니니까요. 17번으로 넘어갑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A는 세상살이가 이 천령에 비해서 굉장히 험하다. 그러니까 천령 험하다 말하지 마라 이런 거였고, B 같은 경우에는 자연 좋아 이런 거였죠. A와 B에는 모두 자연의 섭리에 담긴 가치가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B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A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뭐 이런 건데, A가 자연의 섭리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A와 B에는 모두 변화하는 자연에서 B는 변화하는 자연 있을 수 있지만 A 역시 변화하는 자연 아니죠. 현대의 삶과 자연을 비교했었으니까요. 이상적 세계 동경 전혀 아니고요. 자연에 보면 떠올린 삶의 고단함, 천령이 여기보다 세상살이보다 훨씬 쉽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답 4번이겠네요. 연상되는 대상에 대한 경외감은 놀라움인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19번으로 갈게요. 문학작품에는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감회, 그 여정이 자신의 삶에 끼치는 영향들이 드러나기도 한다. 나가 지금 딱 그렇죠. 화자가 부임지인 경성으로 가는 도중에 보게 된 변방의 경치와 회포 등이 드러나고, 다하이는 글쓴이가 태안사를 다녀온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드러난다. 자, 나에서 화자는 경성으로 떠나면서 관원의 임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임금의 은혜를 여기고 있구나. 여기 세 번째 문장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낭민루에 올라, 낭민루가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여기 만세교 낭민루에 올라 이 부분인데, 산하를 둘러보며 자연에서 느껴지는 기운에 감탄하고 있다. 상스러운 기운이 아주 여전하다. 어제인 듯하다. 이 풍패가 이성계의 고향이에요. 조선 건국을 한 이성계의 고향인데, 이 풍패 이성계를 칭찬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조선의 신하니까요. 굉장히 아직까지 멋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청해진에 전쟁이 없어 오랑캐를 방어하는 일을 잊고 있는 병사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방어를 일러 무엇하려? 100년 동안이나 전쟁을 잊었는데 내가 방어를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여전히 방어가 잘 되고 있는데, 이 말인데,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방어를 안 하고 있다는 말 아니냐, 전쟁을 안 해서 방어를 안 하고 있다는 말 아니냐, 그런 식으로 헷갈리면 밑으로 넘어가 보면 돼요. 글쓴이는 태안사에서 먹이를 주는 노인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맞죠? 태안사에서 만난 노인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 뭐 여기 나오죠? 맞죠? 그럼 답 3번밖에 없잖아요. 2번, 3번을 많이 헷갈렸던 것 같은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상스러운 기운이 그러니까 상스러운 기운이 어제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런 의미로 파악해 버린 것 같은데, 상스러운 기운이 어제도 있었던 그 상스러움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오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었어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조금 잘려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시험지 보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오리마 적표마들이 관단 노태와 같겠느냐? 아까 해석했죠. 같지 않다. 왜냐하면 오리마 적표마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니까. 정답은 지우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니은 화자가 자신의 변방 임무를 맡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뜻밖이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놀랐다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티그, 모래바람으로 인해 부임지로 가는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요것도 그냥 바로 나오고 있죠. 이 말이 병들었는데 모래바람으로 갈 길이 머니까 어쩌면 좋으냐. 물길이 끝나더라도 숲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거 속상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물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숲길이 시작되는 거라고. 답 5번이네요. 가난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던 노인에 대한 삶의 연민이라고 했는데, 미음 부분의 위에 부분 보시면 태안사의 그는 가난과 외로움조차도 스스로 느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느끼며 살아간 게 아니라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빠르게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가장 힘들었다는 얘기가 많았던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단어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이 단어 해석이 안 되니까 외국어 읽는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인물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천자라고 했다가 황제라고 했다가 주씨라고 했다가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동그라미 쳐서 화살표 그어서 읽는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지문에서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내용은요,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항상 규정 지으면 다른 내용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 개나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연애하거나 전쟁하거나 가족끼리 싸우거나 가족 불화,
그리고 그 안에 좀 더 섞여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게 환상성이 섞여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천국을 갑자기 갔다 온다거나 뭐 용이 날뛴다거나 그 다음에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처음 읽으실 때 누가 사이가 안 좋지? 누가 서로 적대적이지? 빠르게 파악하시면 내용 파악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지문이 또 길었어. 이게 39번부터 42번이면 뒷부분인데 지문이 길어 놓으니까 자세하게 읽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일단 보겠습니다. 선봉장 원희정이 내달아 양주 자사 양운을 맞아 싸우다가 장수가 나오고 있고요. 싸운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전쟁하는 내용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인물의 이름으로는 원희정이라는 사람과 양운이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사로잡혔대요, 원희정이. 또 도원수와 양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내달아 적을 상대하더니 물러나며 두어 번 싸우는 척하다가 처음에 이 지문을 읽을 때 저는 이 부분이 특히나 마음에 걸렸거든요. 무슨 말이지 이게 싶었어요. 싸우는 척하다가 실수하여 사로잡히는 채 하고 적진으로 들어갔다. 아니 장수가 양운이랑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황제는 그 연유를 알지 못하고 또 황제 나왔으니까 체크 한번 할게요. 경항 실색하며 이렇게 물었다. 황제는 장수들이 지금 원희정, 양경 다 보내놨더니 다 잡혀갔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물었어요. 하신 중 누가 대적하리오? 하신 내 아래에 있는 신하 중에 누가 대적할 것이냐? 좌우 모두가 일제히 아래였다. 형세가 공공하오니 항복하기만 갖지 못하옵니다. 형세가 공궁, 빈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네가 이길 확률이 희박하니까 항복하기만 갖지 못하다. 항복하는 거나 지금 계속 싸우는 거나 똑같다. 항복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천자가 갑자기 또 황제가 천자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체크 한번 하시고 황제 천자는 진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분하여 화가 내서 대답하지 않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누가 능히 흉적을 소멸하고 짐의 분을 덜겠는가. 그러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양운이잖아요. 어쨌든 황제랑 양운은 확실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황제의 군사들이 양운이랑 싸웠으니까. 그러면 흉적을 양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하신의 모든 무리가 양경의 세력에 들어있는지라 누가 대적하겠는가라고 얘기했어요. 양경의 세력에 들어있는 게 왜 대적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실수하여 사로잡히는 제 하고와 연관이 있는 거죠. 양경 인마가 싸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이 지금 저기에 가가지고 지는 척하면서 들어가 있는데 내가 나가면 내 배신자 되는데 내가 싸울까?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황제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양경도 양운뿐만 아니라 양경도 황제랑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대시되는 인물 두 종류를 찾았죠. 여기서 급함이 경각에 달리게 되었다. 매우 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요거는 문제와는 연관없지만 하나 짚어주자면 갑자기 지금 누구세요? 싶은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고전 소설에는 서술자 개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입이 드러나는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태자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시랑이라는 사람의 저택에서 조정에서 모시러 오기를 기다리며 밤낮으로 국가 소식을 탐지하고 있는데 하루는 피난하는 백성이 길을 막고 울어서 태자비가 위로하며 백성에게 물으니 백성이 말하기를 양경의 동종인 황주, 익주, 서주, 광주, 성주, 형주, 도읍이 다 반역해서 조정을 침노하였는데 그럼 우리 위의 내용이랑 연관이 좀 되죠. 아까 뭐 양주 차사 어쩌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주가 지역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도 뭐 성주, 상주 이런 거 많죠. 이게 주가 고을을 의미하거든요. 거기 있는 애들이 다 반역해서 조정을 반역을 저질렀는데 청자께서 몸소 공격하시다가 도적에게 패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니 백성이 당하지 못하여 피난하나이다 라고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고 태자비에게 알려준 거죠. 태자비가 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전쟁터에는 나라를 일으켜 세울 신하가 없고 양경 같은 소인이 있어 백성을 다 없어지게 하고 임금을 해치니 어찌 통한치 아니야. 이거 굉장히 슬프다라는 거죠. 태자비는 누구의 편이다? 황제의 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상이 이제 친행하신다 하시니 친행은 친히 나선다. 그러니까 직접 전쟁에 참여한다 하시니 흉적 체력을 어찌 당하리요. 당하지 못할 텐데 어떡하나? 내 비록 여자이나 한번 소리쳐 역적을 깨뜨리고 백성을 건지며 임금을 구원하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자비 같은 경우에는 황제 편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실해지겠죠. 중약 이후 부분 보겠습니다. 태자비가 분기탱천하여 천조검을 높이 들고 말하기를 분기탱천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칼을 높이 들고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도적이기에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기가 그지없어 우리 황상, 여기서의 황상은 황제를 의미합니다. 이리도 핍박하는가.
나는 성제의 명을 받아 주씨강산을 구하러 왔으니. 여기서 이 주씨강산이 처음에 읽었을 때는 선생님도 잘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주씨가 황제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태자비는 어쨌든 황제의 편이니까 주씨의 강산이라 하면 황제의 강산을 얘기하는 게 황제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구하러 왔으니 나를 대적할 리 있거든 모두 나와 승부를 겨누자 하는 소리 진동하니 양주자사 양훈이 소리에 응답하여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제2위의 양훈과 황제는 사이가 안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놨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태자비와 양훈도 사이가 안 좋게 되겠네요. 이제 주씨 부조가 덕망을 잃어 주씨가 그러니까 황제가 덕망을 잃어 덕망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덕을 쌓아야 황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잃어서 천하 백성이 도탄에 들어 눈을 뜨지 못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주씨를 들쳐내어서 만민을 건지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씨가 황제의 능력이 없어 보여서 내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시절 돌아감을 알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대공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가? 너는 어떤 사람이라서 이 시절 이 세상 흐름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막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태자비가 자고로 신하는 그 위를 범하지 못하나니 신하는 아무래도 이 양주자사 양훈을 얘기하겠죠. 위는 황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너희가 주씨의 녹을 먹었으니 다시 한번 주씨가 황제라는 게 확실해지는 부분입니다. 주씨가 주는 녹이란 거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제가 주는 월급을 먹었으나 임금의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이리 하느냐 이렇게 반역을 하느냐 옥체를 빌린 임금의 마음은 하해와 같으니 어찌 하늘에 벌이 없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벌 받는다. 급히 항복하면 죄를 용서하려니와 끝내 하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득히 살아날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리니 급히 결단하여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런 말인 거죠. 양훈이 놓아야 달려들거늘 태자비가 맞아 싸워 두 합에 태자비의 칼이 번뜩하더니 양주자사 양훈의 머리를 베어 칼 끝에 꿰어들고 재주를 자랑하며 쳐들어갔다. 양훈이 죽었어요 지금. 적진에서 양훈의 죽음을 보고 또 한 장수가 내닫거늘 태자비가 바라보니 신장이 구척이고 얼굴은 수묵을 갈아 뿌린 듯하고 눈은 커서 새치 다푼이나 되었다. 이 장수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네요. 창검이 엄숙하여 청천의 번개 같으니 황주자사였다. 아까 양훈이 양주자사였고 선생님이 주가 고을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황주라는 곳에 관리가 이제 싸우러 나온 겁니다. 태자비가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이런 도적이 시정에 있으나 무엇에 쓸 수 있겠는가. 너와 더불어 대적함이 욕되나. 그러니까 내가 너랑 같이 이렇게 싸우는 게 참 나도 자존심 상하는데 위국 충신이 있는 고로 위험한 나라와 충신이 있는 고로 마지못해 다투니 급히 결단하라 하고 이제 달려듭니다. 근데 20여합이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어요. 지금 팽팽하게 다투고 있는데 이때의 천자가 대상에서 바라보니 난데없는 장군이 필마로 들어와. 난데없는 장군이라고 하면 이게 태자비라는 거를 못 알아본다는 거겠다. 그쵸? 적장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의아한 중에 안심되어 말하기를 밝으신 하늘이 주씨 강산을 보전케 하시도다. 그러니까 나의 이 나라를 보전케 하늘이 도와주신다. 기뻐하며 이럴기를 눌러 적응하였다. 태자비가 황주자사와 싸우기를 30여 합에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문득 태자비가 입은 점포는 옷입니다. 점포의 용도에서 성황룡이 엎드려 있다 붉은 기운을 토하니. 그러니까 옷에 있던 그림이 그려져 있던 황룡이 갑자기 붉은 기운을 토하니 안개가 자욱하여 양진을 구별하지 못하였다. 양쪽 진영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자비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칼을 들어 황주자사의 목을 베어 말 아래로 내리치니 누가 감히 당하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개입인데 지금 이 옷에 있는 용이 살아 움직인다는 굉장히 환상적인 얘기를 통해 가지고 태자비가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태자비가 드디어 모든 역적을 함몰시키고 군사는 놓아보내니 적진에 잡혀갔던 양경과 원희정, 아까 배신 때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티는 안 났죠. 대신 몸이 살아와서 태자비를 보고 칭송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대국 도원수와 선봉장이나 재주가 없어 적진에 잡혀 죽게 되었더니 거짓말이죠. 장군의 은혜를 입어. 이 장군은 태자비를 의미하겠죠. 목숨을 보전하고 흉적을 격파하였으니 은혜 난망이로다. 은혜를 갚기 참 어렵습니다. 태자비가 한 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몰랐습니다. 알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얘네가 거짓말 친 거. 그러고는 양경을 데리고 천자가 계신 곳으로 가서 육도자사의 머리를 올리니 아까 그 육도자사가 배신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뭐 항주, 익주, 서주 어쩌고 저쩌고 걔네를 다 죽여버린 거야. 머리를 올리니 천자가 크게 기뻐하시며 자리에서 내려와 태자비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장군의 충성은 무엇보다도 크니 금수강산으로도 갚지 못하리라. 아직 태자비인 걸 모르나 봐요. 그쵸? 장군이라고 하는 걸 보면.
태제비가 엎드려 아뢰었다. 폐하의 홍복이라 매우 큰 행복입니다. 신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하니까 천자가 매우 칭찬하자 태자비가 다시 여쭈어 아뢰었다. 이제 육도자사가 죽고 자리가 비었으니 이제 각 지역을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엎드려 바라오건대 태자께서는 6자사를 정하여 모든 병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에 천자가 이를 따랐다. 자, 이어 태자비가 천자를 보시고 항성에 올라왔는데 남쪽 선문위에 천자가 전제한 뒤 앉은 뒤에 태자비가 황상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이 황상은 또 천자입니다. 또한 성 안에 육도자사에 남은 무리가 무수하오니 다시 성에 들어가 반적을 다 없앤 후에 황궁하겠습니다. 반적은 우리 반대편이라는 거겠죠. 양경과 원희정이겠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내가 없애버리겠다. 천자가 크게 깜짝 놀라 윤허하시니 허락하니까 태자비가 즉시 차환 등을 호령하여 양경과 원희정을 잡아들이라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렇게 태자비가 전쟁에 들어와서 승리했고요. 나중에 이제 양경과 원희정이라는 반역자들까지 처치를 할 거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윗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접 개입한 건 맞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개입한 부분은 체크했었는데 희화라는 건 인물을 우습게 만든다는 건데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순행적 구설을 통해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순서대로 잘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아니고요. 전기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식적인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전기적인 요소라는 건 이제 말이 안 된다.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기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바로 옆에 나오죠. 이 용두 옷에 있던 용의 머리가 움직이는 부분. 그래 답은 3번입니다. 비현실적인 장면을 부각하고 있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뭐 환상적인데 용이 움직이는 거 환상적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내적 갈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술자를 달리하지도 않았죠. 40번으로 가볼게요. 도원수 양경은 적과 싸우는 척하다 일부러 적진에 잡혀갔다. 이거 제일 위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실수하여 사로잡히는 척하고가 나왔어요. 맞는 말이고요. 하신의 무리들은 전장의 형세를 이유로 천자의 항복을 만류하였다 했는데 만류는 막는다는 말인데 너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제 형세가 공공하오니 마땅히 항복하기만 갖지 못하옵니다. 항복하세요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3, 4, 5번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양경과 원희정을 잡아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41번 문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A는 이제 양주자사 양훈이 내가 주씨의 부조가 덕망을 잃어서 천하 백성이 도탄에 들어 눈뜨고 보지 못하니까 주씨를 들쳐내어서 만민을 건지고자 한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B는 태자비가 신하는 그 위를 범하지 못한다. 너네는 은혜를 갚기는커녕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끝내 하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볼게요. A와 B는 모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지 않고요. 상대 동정심도 전혀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A는 B와 달리 실행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며 제안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실행을 위한 방안 요구한 적 없어요. 그쵸? 그리고 B는 A와 달리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뿐이죠. 성인의 말이라는 거는 공자나 맹자처럼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 인용한 것도 없었죠. 역사적 사실에 빗대지도 않았고요. 답 5번이네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 주씨가 먼저 이 덕을 잃은 것이 문제다라는 거고, B는 상대가 지켜야 할 태도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너는 신하된 자로서 그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4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정강론은 여성 영웅 소설이래요. 그래서 주인공이 정소죠. 얘가 태자비예요.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태자비가 된 정소전은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반역 세력을 수청함으로써 이 반역 세력이 아까 마지막까지 잡으려고 했던 양경과 원희정 무리겠죠. 그래서 여성을 영웅적 인물로 설정해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태자비가 양경과 원희정의 목숨을 보전시켜주는 것, 이 목숨을 보전시켜주는 거는 정소저가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서가 아니죠. 그리고 목숨 보전시켜주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잡으러 갔잖아요. 처음에는 꾀를 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은 빠르게 1번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2, 3, 4, 5번도 보자면 조정을 침노한 반역무리를 응징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나왔었죠. 현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 질서를 수호하고자 한다. 이것도 보기에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태자비가 전장에 나가 모든 역적을 함몰시키는 것에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적 능력 맞고요. 다들 못하는 걸 이 여자는 했으니까. 내 비록 여자이지만 싸우겠다.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성 맞죠? 임금을 구원하기 위해 전장에 직접 나서 싸우는 것에서 6.25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답은 1번. 이런 보기가 나오는 문제는 보기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전 파트가 지금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이 시험 치고 나서 고전도 어려웠고 뭐 그냥 현대문학도 어려웠다, 헷갈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고전 부분보다는 현대문학이 조금 더 까다로웠다면 까다로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전 부분에서 해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전 한번 올리고 현대 한번 올리고 이렇게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